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만에 위헌 판결을 받은 상속 유류분 제도 상속세에 관한 진실과 거짓 알아보고 있습니다. 입주 많이 나오면 상속유분 많이들 가실 겁니다. 예이씨 생방송 진행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신생아실에 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얘기를 안 해주면 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신생아 사고와 은폐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47년 만에 위헌 판결을 받은 상속 유류분 제도와 또 상속세 관련해서 진실과 거짓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1일입니다. 유명 관광지죠. 이 태국 파타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이 30대 한국인 관광객 남성이 살해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한국인 용의자 3명이 특정된 가운데 지난 9일 이 국내로 들어온 용의자 A씨에 대해서 추적했고요. 전북 정읍 이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해외 유명 휴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요. 이 지난 11일 밤입니다. 이 태국 파타야에 있는 한 호수에서 이 30대 남성, 이 피해자 B 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B 씨는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드럼통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는데요. 그는 약 2주 전인 지난달 30일 태국으로 입국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우,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끔찍한 범죄입니다. 네. 이거 수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일단 범행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금전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일입니다. 이 피해자 B 씨의 모친에 따르면요. 협박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 전화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면 아들인 B 씨가 마약을 버렸고 자신들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한화로 1억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 이런 내용의 협박 전화를 이 피해자의 모친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모친은요. 한국 대사관에 즉각 신고를 하고 이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마약 관련한 것들이 연루되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B 씨의 어머니가 신고한 덕분에 이 수사를 벌였고 태국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범인들의 동선을 추적했고요. 호수 안에서 피해자 B 씨의 시신을 찾게 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피해자가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시신이 크게 훼손됐다고요. 맞습니다. 태국 공영방송에서도 이 사건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태국 현지 방송 내용에 따르면 이 사망한 B 씨의 시신을 검시를 해보니까 이 B 씨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절단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절단된 시점이 피해자 B 씨가 사망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고문의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망한 이후에 만약에 손가락을 절단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피해자 B 씨의 신분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한 시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잡힌 거죠. 그런데 네. 공범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네. 수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용의자 2명이 더 남았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를 해서요, 공범 이 2명에 대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현지 매체는 이들이 각각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서요, 체포될 경우 국내로의 송환 절차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은 검거된 20대 남성 A씨를 대상으로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긴급 체포된 이 용의자 A씨 본인의 혐의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처럼 쉬러 여행지에 갔을 텐데 이런 끔찍한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건 뭐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 버려서 뉴스 보면서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했는데 아 이거 저 다 속속 저 다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국세청이요, 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일정 수익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용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케이스거나 아니면 실제 거래 가액이 좀 다른 경우에도 이 종소세가 부과된 안내문이 나갔다는 부분에서 또 큰 혼선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 중고 거래라는 게요, 조금이라도 좀 알뜰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건데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네, 사실은 좋은 취지로 이게 좋은 취지로 생겼던 플랫폼이긴 한데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나 이 편법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개인 간 중고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사실상 이 업자들의 탈세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리 목적으로 중고 물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업자들을 적발해서 올해부터 이제 세금을 물리기로 한 건데요. 실제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웃돈을 받고 이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에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요, 지난해 7월부터 수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또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가 종료된 건의 이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해서 과세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문제가 실제로 이제 성사되지 않은 거래나 아니면 거래 금액과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금액이 다른 경우에 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잘 안 팔릴 때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이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는 거래 완료를 눌러야 글을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안 팔렸는데 글을 위로 좀 끌어서 다시 올리려고 거래 완료를 누른 경우도 마치 거래가 된 것처럼 지금 과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고거래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물건을 10,000원에 팔고 싶다 하더라도 실제로 만나면 좀 1,000원 빼주세요, 2,000원 빼주세요 하는 그렇죠.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누리를 해줘서 실제 사이트에는 10,000원으로 내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실제 거래된 금액이 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치 사이트 상에 이제 보여지는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세금이 산출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에서요, 장난으로 내가 9,999만 원의 거래 완료를 눌러놨는데 400만 원의 종소세를 대라고 부과가 되어서 좀 놀랐다라는 경험담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 폭탄을 맞은 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 구제책은 있는 건가요? 네, 국세청이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상의 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사업자를 과세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 안내문 무시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이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서 추정되는 이 수익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국세청은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편법 쓰는 사람들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피해 입어서는 안 되겠죠. 네. 요거는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 황색불, 노란색불 켜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좀 빨리 이렇게 가속 페달 누르고 얼른 지나갔던 경험이 있는데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 같다라는 상황이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도 운전하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급정거하기 애매한 맞아요. 위치에 그거 걸릴 있어요.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저도 오히려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편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우리 같아요. 교통법규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케이스냐 좀 살펴보면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1심, 2심에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 3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이 A 씨는 지난 2021년입니다. 이 차량을 몰던 중에 이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 신호에 불이 켜졌는데도 제한 속도를 한 20km로 초과해서 그대로 달린 거예요. 그렇게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운전자를 쳐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는 A 씨의 이러한 주행이 과연 이 신호 위반에 해당하느냐가 이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에서 A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심에서 네. 유죄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관련 법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관련 법규에는 차량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만 이 황색 신호에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가 스스로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주행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의 이유입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가속 페달 확 밟는 분들 네. 많이 계신데 네. 이건 진짜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요 병원 가시면 주민등록증, 신분증 없더라도 내 이름 대고 주민등록 번호 대면 다 진료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때로는 도용을 해서 약을 처방받고 병원 진료를 받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요 병원 가실 때나 약국 가실 때나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되겠습니다. 약국도 그래요? 병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병원이나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국민보험공단에서는요, 오는 20일입니다. 20일부터 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요,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신분증 등으로 반드시 환자 본인 여부와 또 이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요. 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 교통이 정말 열악해서 네. 내가 직접 못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증, 굉장히 장애 정도가 중한 심한 장애인이거나 또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이 등급을 받으신 분들 예외가 되고요. 또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나 또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도 진료나 처방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지? 여권 가져가야 되나? 여권도 된다는 글을 제가 봤어요. 여권이 없으면 어떡하죠?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야 되나? 아마 뭐 좀 방법이 더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은 미리 좀 병원 가시기 전에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또 괜히 신분증 안 가져갔다고 돌아가세요 이러면 화나잖아. 네. 네.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죗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보겠습니다. 자,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은 산모들은 가장 편안하고 우리 아이들도 가장 편안하게 그곳에서 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유로 아기가 사고를 당했다면 바로 부모에게 알리고 또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당연한 상식이겠죠. 하지만 이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공개합니다. 해서는 안 될 거짓말, 신생아 사고 은폐입니다.
신생아 사고 은폐면 말 그대로 숨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덮었다는 네. 거죠. 어우, 안 된대. 아무래도 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이제 산모를 보호하는 것도 그렇지만 신생아들을 케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이 좀 옳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2022년입니다. 이 경기도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먼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려 생후 8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의 낙상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입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신생아의 낙상 사고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출산 8일차였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던 한 아이 엄마에게 조리 원장과 또 산부인과 담당이 아기를 안고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아기가 혼자 꿈틀대다가 높이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기를 우리가 잡긴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했다. 혹시 모르니까 근처 종합병원에 가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기 엄마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너무 신생아라 볼 수가 없다라면서 거절을 했고요. 결국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아기 엄마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너무 불안한데요. 대학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CT를 찍어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게 좌우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세 군데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려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후 8일 된 아기입니다. 네. 아니 80cm 거기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아기를 이렇게 머리 쪽을 받아가지고 살짝 쿵했다면서요? 네. 근데 두개골 골절에 뭐 뇌출혈이 세 군데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 엄마가 자기가 산후조리원에 들었던 설명이랑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게 제가 조리원에서 듣기에는 살짝 쿵했다는데 이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담당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상해를 입기는 힘들다. 이렇게 담당 의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조리원에 다 CCTV 있잖아요. 네. 당장 가서 확인해 봐야죠. 네, 그래서 이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 해서 사고 발생 3일째 되던 날에 아기 엄마가 경찰서에다가 이 해당 조리원의 CCTV를 확인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CCTV를 보게 됐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오. 아기가 있어요. 아기, 어머! 어? 뭐 쭉 끌려가네? 저렇게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가 쭉 끌려갔어. 아니 확 낚아채진 것처럼 보이는데 오. 저 정도 끌려갔으면 살짝 쿵이 아닌데 완전 떨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저렇게 떨어졌다라고 솔직히 말을 했으면 바로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에 갔을 텐데 뭐 살짝 쿵했다 머리를 뭐 받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아이가 그렇게 꿈틀대다 지체됐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게 떨어진 정황이 뭐 이렇게 쓱 쓸려갔거든요. 뭐 이렇게 네. 딸려가는 느낌이 없고 아니 근데 저걸 그냥 거짓말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가는 모양새잖아요. 네. 누가 봐도. 네. 근데 속인 게 이것만 속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산후조리원에서는 아이가 추락한 높이가 80cm 네.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90cm였고요. 그리고 아기를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키워봤지만 사실 생후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꿈틀대다가 저렇게 이동을 해서 떨어진다. 이건 사실상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거짓이 있었던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속였다는 건데 근데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CCTV 자체가 이제 증거거든요. 네. 옆에 아이를 안다가 속삭이가 딸려가면서 휙 하고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건데 그래서 궁금한 게 아기는 무사한 거죠? 그게 가장 아니 중요한데.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더 불안한 게 네. 그 결국은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의 경우에 네. 긴급 뇌수술을 받아야 된다. 아휴. 그리고 수술 중에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동의서 써라.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애가 타죠. 애가 타. CCTV 확인하고 나서 부모님이 정말 네.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사고를 축소하고 숨기려고 했던 이 조리원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그 조리원장 또 간호사 등등 3명에 대해서 이 조리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이제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불송치 결정을 일단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호사에 대해서만 보완사 처분이 내렸습니다. 불송치 처분이란 무엇인가? 이제 불송치 처분은요. 일단 수사해보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아무래도 조리원장이나 병원 측에서는 우리가 안전관리 소홀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우리는 충실히 이행했다라는 취지로 변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당 간호사만 이 뭔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검사에서는 보완 수사를 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라라는 보완수사 처분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조리원장이랑 대표원장은 그냥 죄가 없다고 막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피해 아동의 어머님이 보고 계실 수 있는데 이 불송치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조리원 측에서도 아마 변호사 선임을 할 거예요. 네. 선임을 해서 우리가 간호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걸 밝혀야 되냐. 그럼 조리원에서는 어떤 안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모에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매뉴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런 것이 미흡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수사해달라고 한번 이의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조리원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보시면요. 당시 간호사는 이 아기가 떨어진 사고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조리원장은 행정원장이라 신생아 관리까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대표원장은 간호사의 구체적인 신생아 관리까지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제 떨어진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요. 이걸 덮으려 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로 보거든요. 이 사고가 일어난 게 2022년이에요. 그리고 불송치 결정 내린 게 지난 3월, 2023년 3월이니까 거의 한 1년 정도의 그 시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조리원 측에서는 사고 한마디 없었고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메시지 한 번 온 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 입장이라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얼굴도 안 비친 거는 좀 이건 아니죠.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간호사 한 명이 뭐 80cm에서 내가 머리를 잡고 애 살짝 쿵한 거야 이렇게 했을까? 네. 이걸 그 병원장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우리가 네.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뭐 네.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머리를 크게 다친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3년까지는 추적 검사하고 발달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골절된 부위가 어긋나면 잘못될 수 있다. 이러니까 부모는 계속해서 마음을 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고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신생아 낙상 사고. 2022년 부산에는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의 한 조리원입니다.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높이 85cm 처치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이를 돌보던 간호조무사가 한눈을 판 사이에 아기가 움직이면서 떨어진 건데요. 아기가 바닥으로 쿵 하는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간호조무사는 아기의 낙상 사고를 알아챘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기가 그 위에서 꼬물거리다가 움직이고 뭐 이러더라도 꼬물거리다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기저귀를 갈기 위해서 잠깐 뭐 처치대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처치대에도 안전장치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그게 1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처치대 자체가 좀 높이가 좀 높거든요. 그 높은 곳에 이렇게 신생아를 올려뒀으면 그 아기에게서 당연히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조리원 측은 같은 건물, 같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아기를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됩니다. 외관상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진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은 뒤에 이렇게 외부 의료기관 판독을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골절상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사고 하루 뒤에야 이제 부모에게 알리게 되는, 좀 늦게 알리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결론이 나고 이제 사고다 싶으니까 하루 지나고 알린 건데 네. 바로 알렸어야죠. 그럼요. 떨어지고 나서 부모에게 바로 알렸어야 되는데 엑스라이 상에 이상 소견이 나니까 부모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 엑스라이 상 이상이 없으면은 안 알리려고 했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그 네. 엑스레이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한참 지난 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아플 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신생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끔찍하고 정말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신생아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떨어뜨렸다. 뭐 외관상 문제 없다면 말을 안 하고 지나가면 사실 이 사건을 은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산모가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저도 있어봤지만 수시로 모유수유를 네. 하루에도 여러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아이를 보니까 아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유 우리 아기가 너무 배고파서 울어서 눈물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엄마는 그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병원 측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결국에 뭐 아기 머리가 골절이 됐다는 거고 사고 하루 뒤에 또 알게 됐습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골절 소식을 들은 부모는 신생아를 대학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검사 후에 뇌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다행히 아기는 건강히 회복이 됐지만 다친 부위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지적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아이고. 그래서 추후에 5살까지 추적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산후조리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들 잘하고 있겠죠. 그런데 몇몇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산후조리원 전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 부모는 해당 조리원을 고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고발 조치했고요. 신생아를 떨어뜨려서 다치게 한 이 해당 조리원의 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작년이죠. 2013년 6월에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구형했는지 좀 살펴보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 원장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이 모자보건법 위반, 즉 아이를 제때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을 추가로 구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 선고 결과를 좀 살펴보면 1심에서 금고 6개월 형을 받았고요. 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금고는 징역보다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형법에서 얘기를 할 때 형벌의 종류 중에는 징역보다는 금고가 조금 더 가벼운 형벌이다라고는 하지만 둘 다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 즉, 이 교도소에 갇힌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징역은 그 교도소 안에서 어떠한 이제 노역이라고 하죠. 일을 이제 해야 되지만 이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요. 어쨌든 둘 다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처분입니다. 네,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벌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신생아를 처치대에 홀로 눕혀두고 이 자리를 이탈해 낙상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했다라고 말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자백과 공탁을 고려했다. 이거 뭐 많이 들어봤던 소리고. 네. 결국 검찰은 항소했고 피고인들도 항소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검찰에서는 형이 너무 약하게 나왔다는 거고요. 피고인들은 억울합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더라도 아이가 5살까지 계속 추적 관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피해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한 사유 중에 공탁을 했다라고 했는데 공탁은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때 그냥 재판부에 사건 번호만 두고 돈만 걸어놓는 거예요. 합의는 정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이고요. 공탁은 돈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이 피해 아동의 부모님 계시다면
있으시다면 2심에서는요 피해자 진술권을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권을 받으시면 재판부의 판사님 앞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직접 출석해서 얼마나 피해의 정도가 큰지, 왜 금고 6개월이 너무나 약한 형인지를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것이 분명히 전 차이점을 가져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공탁 같은 경우에도 공탁의 효력을 조금 낮추시고 싶다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나 이거 받기 싫으니까요. 공탁금 가져가세요라는 회수 동의서를 내시면 아마 2심에서 조금 더 무거운 형벌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의 낙상 사고를 은폐한 이 조리원이요. 알고 보니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2021년에 이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19일 된 아기가 귓등 쪽 피부가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기가 다치고 하루가 지난 뒤에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관계자들이요 일제히 실수였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잠깐만요. 저게 어떻게 실수겠어요. 실수로 주장을 한 거겠죠. 귀 뒤가 완전히 길게 찢어졌는데 저게 실수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야, 이거 아이의 태지를 면봉으로 떼어주려다가 그랬다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이거 아이가 없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가능한 일인가요? 태지를 떼어주다가? 찢어져 있는데? 폐지를 이렇게 떼어주려고 면봉으로 하다 어떻게 연골이 드러날 정도의 상처를 입힙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을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재판을 하던 과정 중에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이 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게 새롭게 공개된 산후조리원 내부의 CCTV에 따르면요, 간호조무사 A 씨가요 아기의 피가 묻은 옷을 벗겨서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어허. 아기의 귀에 소독약을 부어 소독한 뒤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다른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과, 또 사건 발생 추정 시각 16분쯤 뒤에 동료와 이야기하며 손을 비트는 동작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그 귀를 다치게 한 행위 자체는 CCTV에 찍히지 않았지만 네. 그걸 버리는 행위, 그리고 동료 간호사한테 이렇게 귀를 비트는 네. 그 이렇게 세게 비틀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애가 여기가 찢어졌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동료에게 그 행위 태양을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손을 비트는 동작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인 피 묻은 베네 쪼그리를 버렸다. 사실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태지를 떼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이렇게 증거물을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분명 뭔가를 좀 숨기려 했다는 건데 당시 수사를 통해서 간호조무사가 수간호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잡혔습니다. 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메시지에는요. 간밤에 사고를 쳤다. 아기 귀를 잡아당겨서 상처가 났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이건 사고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기가요. 왜 그랬나 봤더니 새벽에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이 간호조무사가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서 상처를 낸 고의범죄, 즉 아동학대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서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네. 증거물 버린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료 간호 기록까지 위조했고 또 병원 측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왜냐하면 이게 간호 기록하고 의료 기록이 위조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이 병원을 2차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사가 아기의 상처를 면봉에 의한 상처다 이렇게 조작을 했고요. 간호사들과 조무사들도 아기 상태를 기록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매우 보채미라고 썼다가 나중에는 양호라고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면봉으로 다쳤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고가 마치 목욕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조작이네,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 죄질이 나쁜 게요. 네.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랑 말을 맞추고 위증을 해라.
이렇게 모의까지 한 아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은요, 이거는 조직적인 은폐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기소를 했고요.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이 은폐에 가담했던 병원장을 포함해서 총 12명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은폐를 주도했던 행정부장이나 또 이 수간호사 같은 경우엔 구속이 됐고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네. 피해 아기의 상처는 지금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성인이 된 후에 흉터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청력 검사가 불가능해서 청력에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도 두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아니 전 이 부분에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간호조무사가 사전에 변호사와 말을 맞추고 네. 위증을 해라 이렇게 모의했다. 위증을 교사한 게 변호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변호사는 처벌 안 받습니까? 사실 처벌을 받아야 맞죠. 네, 근데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는 변호사 입건됐다는 내용은 보이지가 아,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불법 행위 맞습니다. 이거 이게 직업윤리 위반인데. 아하.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은폐하고 진실을 감추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기가 막힌 거. 네. 아이가 사망했는데 어허. 사망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걸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3년 동안이나 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숨겨왔던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이 병원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진 뒤 숨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전혀 다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응급조치를 위해 아기를 옮기던 중 이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아기를 안은 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신생아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아기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고에 의해서 아기가 다쳤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그 이유를 숨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병원의 대처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형 병원이잖아요. 네. 대형 병원에서 이런 은폐가 일어났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당시 뇌 초음파 사진에서 분명히 두개골 골절 또 이 출혈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생아를 떨어뜨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모에게 숨겼고요. 이에 따라서 이 산부인과 전문의는 사망 진단서에 사고가 아니라 병사라고 이 기재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부검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바로 화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는 너무나 비통한 심정이겠지만 네. 그냥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 같고 3년간이나 부모는 아이가 아파서 사망했다 이렇게 알고 지냈던 건데 이거 진실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2년 뒤에 첩보가 입수됐는데요. 아무래도 뭐 병원 측 관계자였겠죠. 내가 일했던 병원에서 의료사고, 즉 아기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단순히 넘기기에는 상당히 제보 자체가 구체적이었고 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병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이를 통해서 진료 기록을 또 확인하게 된 거죠.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료 기록에는 사고사라는 말이 없이 병사라고만 기재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망 직전에 분명히 피해 아이에 대한 뇌 초음파를 찍었고 두개 골절이나 뇌출혈 흔적들이 다 있었는데 이런 게 진료 기록에는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싹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호. 의사가 넘어지면서 아기를 떨어뜨려 사망했다. 지금 급하게 아기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 어머. 사망 환아 5시 이후 보호자 동태는 어떤가? 원무팀이고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네요. 야, 이게 조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증거를 은폐하고 증거 조작하고 막 이런 행위를 한 건데 야, 이 부분은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러니까요. 신생아 막 태어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요. 내부 고발 없으면 밝혀내기가 그럼요. 정말 힘듭니다. 네. 병원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기를 떨어뜨린 건 맞다. 그렇지만 아이 자체가 미숙아였다. 그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거지 우리 잘못 아니다라는 것이 병원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요.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사망이 있었다라면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 보호자들이 알기도 쉽지 않고요. 그걸 해결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재판부 판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아이가 출생할 때 이 몸무게가 1.13kg의 극소 저체중하였다 하더라도 낙상 사고가 사망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치상 명백하다라면서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었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더 큰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 등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또 이 증거인멸 범행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와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증거인멸을 공모했던 병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아기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렸던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네. 이거를 하여간 그 직접 사인이 떨어뜨려서 낙상해서 사망한 건데 이걸 네. 과실로 본 거죠? 그렇죠. 뭐 고의로 아이를 살해하려고 던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것은 업무상 과실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중에 진료 기록부나 여러 가지를 은폐한 것은 분명하게 나쁜 정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정말 잊을만 하면 벌어집니다. 또 사고가 있고, 그것도 병원 측에서는 은폐하려고 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거 달라져야죠. 네. 이 조직적인 은폐 이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네, 아이고 맞습니다. 진짜 오늘도 화가 나는 얘기 들었어요. 네, 분노 유발자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11분입니다. 이제 분위기 전환 좀 하고 돈 네. 얘기 나누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오늘 상속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요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판결. 이거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되는 얘기죠. 네. 저는 상속 이야기가 그 대기업 일가분들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아서 뭐 좀 받을 것도 없고 별로 줄 것도 없는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가요? 네, 요즘은 상속 받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일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1조 원 남겨주셨대 이런 상황 나오지만 야.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집 한 채만 상속을 받아도 주는 분도 가급적이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잘 주고 싶을 테고 네. 받는 사람도 잘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게 힘이어서 오늘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자, 상속제도가 47년 만에 바뀌게 됐습니다. 우선 뭐 형제 자매에게 주던 유류분은 당장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간의 유류분 관련 법은 내년 이제 연말까지 만들도록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를 유기하고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부모가 뭐 예컨대 우리가 구하라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어렸을 때 아이를 유기하고 보살피지 않다가 사망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의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으면서 상속만 받으려고 하는 이른바 폐륜 가족에게는 상속재산 안 줘도 된다. 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고요. 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예전에는 뭐 한 집에 다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거기까지 챙기는 건 좀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부모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네. 나 실체대로 다 잊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아유, 지금 알았네요. 그러면 이 상속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상속세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속제도 관련해서 시대상이 변했다는 거, 그리고 한 집에 대가족이 모여 사는 이런 모습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죠. 네. 핵가족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상도 반영이 좀 될 것 같고요. 친척들하고 사실은 자주 만나게 되지를 않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식장 이런 데 가면 내가 저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돼?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집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제도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는 오촌, 육촌 분들끼리 자주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촌 우리 형님들, 누나들도 맞아요. 자주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절에도 사실은 예전처럼 귀성 귀향끼리 그렇게까지 붐비지는 않는다. 시대의 풍속이 좀 달라졌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데 이웃사촌보다도 멀다라고 하지만 명절에라도 보면 다행인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사회 분위기에 맞지 않는 유류분 상속제도 이런 것들 좀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상속제도도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상속세 역시도 그 흐름을 좀 반영해서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속세 제도가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1999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손가락 10개 하고도 모자라죠. 네.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면 최근 15년 동안만 전국의 아파트 가격 평균이 2배 올랐고요. 서울만 좁혀서 보면 아파트 값이 평균 3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속제도는 99년에 머물러 있다. 당연히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겠죠. 25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10억 이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뭐 인선 씨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기업 뭐 이렇게 네. 총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평범한 시민들까지 큰 상속세를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불복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이 상속세 납세 인원을 좀 보시면요. 상속세 납세 인원은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30.5% 증가했고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뭐 10,000명 넘게 늘어난 셈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났죠. 와. 상속하는 인원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세불복의 건수도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거부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집 한 채 물려받는데 상속세를 이렇게까지 무겁게 물어야 합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세금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부가 고여있는 쪽에서 고여있지 않은 쪽으로 사회적 부를 좀 재분배한다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동시대의 대중을 설득할 수 있어야 조세 저항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값 상승분 이런 것들 그리고 1주택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녀들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속세율 자체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좀 바꿀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야,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상속세가 높은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재벌가분들 이렇게 상속하실 때 보면은 막 세금이 몇백억씩 이렇게 되시고 그리고 경영권도 막 넘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남의 나라 얘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저도 약간 내 미래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신기하네요. 네. 아니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제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상속제도가 일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좀 해보고요. 네, 그럼 상속세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OX 퀴즈. 정답률이 반반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확률은 반반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예. 못 먹어도 곱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문제 주세요. 자, 상속세 받는 사람 기준이다,
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가 재산을 30억 원을 물려주셨다. 아, 일단 부러운데 이거 아들이 셋이라고 치면 한 사람이 10억 원씩 상속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내가 10억 받았으니까 나는 10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30억씩이면. 저는 바로 갑니다. 그래요? X?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저는 O 같은데. 예. 받는 게 왜냐면 내가 10억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 받는 근데 솔직히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30억을 받았어. 네. 근데 자식이 셋 있어요. 10억씩 받았으면 10억씩에 대한 가액만큼 세금을 내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아니에요? 근데 30억에 대해서 때려요. 때린다 그러니까 좀 30억에 대해서 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더 많아지는 거지. 지금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X, 갑니다. X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좀 의견이 좀 나뉘죠. 네. 자, 정답은 X입니다. 예. 역시 우리 선배님의 연륜이 여기서 드러나시네요. 이게 왜 X냐면 우리나라 상속제도라는 건 이 상속세 자체를 하나의 유산세, 재산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는 거니까 30억을 셋에게 각각 10억 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일단 나가는 돈이 30억 원 아니냐. 30억 원에 맞춰서 세금을 내라.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구간이 있더라고. 구간. 그렇습니다. 세율의 구간이 네, 있는데요. 네. 표를 보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1억 원 이하의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세율이 10%. 그런데 30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30억 원이 들어가 있는 10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은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30억에 40%, 3, 42 하면 12억 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1억 6천만 원은 빼줍니다. 이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 빼고 봐도 총 세금이 무려 10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30억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남의 집 한 채예요. 강남의 집 한 채가 지금 30억만 하나? 맞아요. 거의 막 50억 가까이 갔죠. 한남동의 어떤 집은 뭐 연예인이 팔았다는 그 집은 100 얼마에 100억.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70억 이상이죠. 예.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10억씩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세율을 보면 세율 구간이 이번에는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가 아니라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세율이 30%로 낮아집니다. 그렇죠. 30%로 낮아지면 10억에 30%, 3억 원씩 내야 하느냐. 여기서도 일부를 빼드리니까 6천만 원 제외하면 2억 4천만 원씩 내게 되죠. 네. 아들이 셋이니까 2억 4천씩 세 사람이면 7억 2천만 원. 예. 아까 계산했던 게 10억 4천, 이번은 7억 2천.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율 구간의 마법입니다. 네. 오. 그러니까 요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훨씬 싸네요. 그렇죠. 신기한. 이게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하면 덜 내도 되는 세금인데 주는 사람, 즉 뭐 상속인의 기준에서는 네. 이게 계산하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 이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진짜 불리하다 싶은 게 내가 받은 건 분명 10억이거든요. 근데 그 30억에 준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 좀 안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 네. 실제로 받은 돈에 대해서 각자 세금을 내게 하는 일종의 유산 취득세 형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요건 국회를 들렀다 와야 하니까 좀 네.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는 사람 기준이니까 30억만큼을 10억씩 받은 형제들이 나눠서 내는데 네. 이게 이제 공동 부가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안 낸다고 그래 버리잖아요. 네. 그럼 두 사람이 내야 되는 거고 둘 다 안 낸다 그러면 내가 내야 돼. 아니면은 국세 체납자가 돼 버려요. 선배님이 예습을 정말 열심히 해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제가 하나 내고 싶은데요. 네. 상속세 공동 납세 의무 요거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네. 자, 상속세에는 공동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같이 낸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네, 제가 낼 상속분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한 10억 내야 되면 세 명이
10 나누기 3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 나누기 3을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뭐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10 나누기 3 하고 4 하고. 좀 네. 더 돈 있는 형이 4 내고 합리적인데? 세상 모든 형이 마음이 저러면 좋은데 일단 정답을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정답은 5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그 모든 삼형제가 있을 때 모든 형제가 다 잘 살고 다 상식적이고 그러면 좋은데 왜 집집마다 소쩍새 우는 사연도 있고 아픈 손가락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누구 한 사람이 안 낼 경우에 공동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둘째가 제대로 냈는데 막내가 난 돈 없어 이렇게 형들이 좀 알아서 해줘 하면 형들이 함께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설마 첫째, 둘째한테 내라고 하신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저 실례지만 세금 내신 거 알고 있는데 막내 그 세금을 두 분이 나눠서 내셔야겠습니다. 어허. 이렇게 해서 우리 선배님처럼 넉넉한 큰형님이시면 좋은데 우리는 못 내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곤란해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 좋은 사람은 돈 내야 되는 거고 남을 나라 하는 사람은 돈 안 안 내버리는 내고 거고. 지나가는 거고. 깝깝하잖아요. 그래요. 이게 연대 납세 의무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이게 좋기도 나쁘기도 한 네. 제도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만약에 이용을 하시면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이 살아계실 경우에 이쪽에서 공제를 많이 받고 나머지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한데 형제들끼리 나눴을 때 요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사이좋게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네.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즈도 한번 가볼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자, 상속세 하루만 늦게 내도 가산세가 붙는다입니다. 하루만 늦게 내고. OX 뭘까요? 근데 이거는 일단 상속세는 대체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제가 알기로는 않을까요? 돌아가시고 6개월 안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네, 맞습니다. 유산을 남기신 분,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이 그 사망한 달로부터 반년 이내에 신고 납부를 끝내셔야 되고요. 이게 망자나 유산 받는 분 둘 중에 한 분이 외국에 계시다고 하면 연락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석 달 더 말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최장 9개월 안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과 9개월이라는 건데 여기서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OX입니다. 저는 뭐 이거 고민도 없이 이건 뭐 내지. 네. 예. 이거는 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그러면 없다죠. 가산세 바로 내요. 네. 네. 볼까요? 세 분 다 의견이 같은데. 네. 저는 따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네. 세 분 다 정답, 딩동댕. 오.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국세라는 걸 누구 사정 하나씩 봐주면 한도 끝도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 붙는데 가산세가 무려 20%가 오, 붙어요. 20%? 세다. 상속세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질 수 있고요. 야, 20%.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할 계산한다고 해서 매일매일 지연 이자를 물게 되거든요. 이게 0.0022 뭐 이런 숫자로 나가기는 하지만 네. 쌓이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기한 내에 낸다. 야. 가능하면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유 있으면 좀 일찍 미리미리 내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세다. 아니 20%저 너무 센데? 너무 센데요, 이거는? 하루만 늦어도. 오. 그래요. 정말 20%? 20%. 무신고 가산세가 그만큼 높다는 어. 거고요. 사실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에 일할 가산되는 그 징벌적인 세금이 붙거든요. 이런 것도 특히 이번 달 종합소득세 네. 내시잖아요. 네. 요거 늦게 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래요? 아하. 물론 세율 20%는 아닙니다만 네. 요것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야, 상속세 이거 네. 신고 잘못했다가 20%더 내고 하루 늦을 때마다 붙는 이자가 따로 있고 와,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게 사실 상속세를 바로 내지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집을 상속을 받게 됐는데 6개월 내내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라든지 뭐 당장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뭐 현금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현금을 물려주시기보다 부동산 등의 형태로 남아있을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 6개월 내 처분이 안 된다. 요 다음 문제에서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다음 문제 바로 주세요. 자, 상속세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야, 이거는 제가 또 네. 이미 배웠죠.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 S 기업이 네.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네. 때문에 뭐 S 주식을 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O. 예. 저희는 뭐 자신 있게 네, O를 들었고요. 제드래곤 선배님 오 하시는 거죠? 네.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되게 뭐 신뢰감이 있네요. 네. 아유. 아니 오늘 세 분 다 완전 우등생이신데 정답 O 맞습니다. 역시. 이게 세금의 크기가 워낙 크거나 할 경우에는 할부로 내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납, 신고할 때 일부를 내고 2달 안에 자녀 세금을 내는 그런 제도가 일단 하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일부를 내게 먼저 된다면 내고 그러니까 1억이다 이러면은 먼저 100만 원 내고 2달 뒤에 나머지 9,900만 원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그건 아니고요. 이게 금액 기준이 있는데 네.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다라면 일단 1,000만 원은 기본 요금이다 생각하시고 미리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절반은 미리 내셔야 한다는 거 분납제도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액의 50% 이상은 즉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반은 일단 무조건 먼저 내야 되고 일부는 시일 내에 내고 2달 안에만 완납을 하게 되면 뭐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고요. 정부하고 사전에 합의된 할부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납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아까 S전자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연부연납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연부연. 예. 거기 해 연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길게 나눠서 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그 전체 상속세를 10년에 걸쳐서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체 11분의 1을 신고할 때 먼저 내시고 나머지를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상속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그 S그룹의 경우에도 지금 5년짜리 연부 연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쪽은 뭐 상속세가 12조 원, 13조 원 이렇게 그래요. 이야기가 부담이 되니까 이야.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10년 동안 나눠내면은 제일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세상에 공짜가 없죠. 아. 그러면 이자 있겠지. 기한 내에 내신 분하고 차별이 되니까 네. 이자 내라 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아주 든든한 담보를 제시하셔야 한다는 점도 아하.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담보까지 내야 되는구나. 담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재벌가의 경우에는 뭐 주식을 넘겼다, 뭐 채권으로 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요. 이게 현금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건가 봐요? 네, 이게 이른바 물납제도라는 겁니다. 오. 현금만 가지고는 다 낼 수 없을 때 물건 혹은 채권, 그림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제도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그 S그룹의 경우에도 요 물납제도에 따라서 미술품 같은 것들을 상당히 그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상속받은 재산의 전체 절반 이상이거나 아니면 내야 하는 세금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이 제도가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퀴즈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 보여주세요. 자, 다음 퀴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가 도움이 된다입니다. 요거 좀 어려운데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소위 말해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다. 그게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를테면 그거야. 지난번처럼 집값 막 올라갈 때 그때는 미리 하면 그쵸. 낫죠. 음.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미리 하면 안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것도 예, 이거 돌아가신 헷갈린다. 분의 상속세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아니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해놓고 그러면 이게 또 상속에 또 포함이 돼요. 오. 그러니까 오래 사실 요량이 미리 그거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야. 아 이거는 판단이 좀 애매한데. 자, 그런 것 일단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거 뭐 저는 저 일단 오. 그럼 뭐 어쨌든 그냥 자, 들었던 좋은 대로. 절세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의 답은 세모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네. 수도 있다. 아니 잠깐만요. 아까 OX 반반이라고 좋아했는데 세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게 그때그때 달라서 아,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지금 그 이재용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이 주느냐 받느냐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상속세는 말 그대로 주는 사람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고세율로 매기기 때문에 여기 공제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반면에 증여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세율은 낮은데 공제가 적어요. 그래서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5천까지만 넘겨줄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요 제도 중에 어떤 게 유리할 거냐 요건 정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플랜을 세워서 미성년자 2천만 원, 네. 네. 20세 이상 5천만 원, 그건 또 10년, 그렇죠? 근데 증여가 오히려 독이 되는 수도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만약에 10년 전에 재산을 조금씩 증여를 하다가 10년 안에 만약에 재산을 어느 정도 증여한 상태에서 10년 경과 이전에 돌아가시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우리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그 10억 원을 사전에 2명의 자녀에게 각각 5억 원씩 넘겨주었다. 네. 그러면 각각 5천만 원씩은 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9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죠. 네. 각각 8천만 원씩 모두 총액은 1억 6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나서 이 증여해 주신 부모님이 10년이 경과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이러면 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이때는 상속을 통해서 일괄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낸 거 빼고 요게 하여간 상속에 같이 포함이 돼. 그 증여로 받은 돈이. 네. 그렇죠. 그래서 가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총액에서 상속을 받을 때 5억 원을 일괄 공제해주는 제도가 네. 있는데 나는 그 5억 원 이상을 받았네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이렇게 받았으니까 공여가 5억 원 된다고 해도 9억 원을 받아갔으니까 5 빼기 9는 이미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까? 네.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세를 낼 때도 공제를 하나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쳇말로 쌩으로 다닌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네. 10년 안에 증여를 살짝 했는데 네. 그 증여세를 안 냈잖아요. 네. 근데 9년 정도 됐는데 돌아가셨어. 어. 그럼 이걸 조사하잖아. 네. 엄청 추징가요. 맞습니다. 요것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 부모님께서 사실 오래오래 사시는 게 좋고 건강하게 계속 계시는 게 좋겠지만 돌아가실 무렵에 큰 돈이 오고 갔다. 요거 그냥 넘어갈 것 같죠. 국세청이 다 찾아내서 세금 맞아요. 물립니다. 아하. 네. 그 돌아가시기 10년 안에는 증여 금지 이게 중요 포인트인데 이걸 누가 아냐고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여 받으면 무조건 아버지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세요. 어머니 오래 사십시오. 저희가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정말 사실 그 세금이라는 게 단위도 엄청 커지고 네. 좀 어렵고 아니 좀 그런 억소리 부분도 있는 것 나잖아요. 같아요. 그리고 아우. 저 진짜 있는 분들은 조소리까지 나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삼성의 경우에도 26조 원을 상속을 하고 상속세로 12조 원을 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 서민 생활에도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네. 거기에서 세금 내려고 주식 갖다 판다. 내가 가지고 있는 S전자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세금 내려고 그 물려주신 집을 팔아야 되는 맞아요. 그 아픈 마음은 맞아요. 그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 상속세 내려고 평생 동안 같이 살았던 집에서 팔고 이사하셔야 되는 그러니까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받을 때까지 경제력 있는 자녀에게 넘어갈 때까지 상속을 좀 유예하거나 1주택의 경우에는 세율을 좀 조정하는 방안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 해당돼요. 지금은 이제 집 한 채만 그냥 있어도. 부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상속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마지은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요. 오늘도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옅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 있고요. 대기질도 양호해서 산책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서울 24도, 대구 28도로 더운 곳도 있겠는데요. 요즘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신다면 틈틈이 그늘에서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니까요. 자나깨나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비가 오면서 기온도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청주시 잠사유통연구원에서 제1회 양자민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5월 10일은 양자민의 날로 기능성 양잠 산업의 전통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작년 6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이날은 기념식, 양잠 혁신 심포지엄, 기능성 양장 제품 전시 체험, 그리고 풍잠 기원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기능성 양장 산업이 첨단 생명 소재 산업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면 내일은 또 부처님 오신 날 쉬는 날이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스승의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괜시리 더 설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